현대문화와 예술 5주차 2차 시수업 시작합니다. 자, 우리 1차 시수업을 통해서는요, 1950년대에 형성되었던 세계 정세와 사회 현상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어요. 자, 이번 2차 시수업에는요, 1950년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랑 국제 정세를 기반으로 해서 이 당시에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떤 분야의 예술에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주차 2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5주차 2차 시 구성 내용은요. 먼저 들어가는 말로 수업의 개괄에 대해서 열고요. 그 다음에 1950년대에 이 사회 현상으로 야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화 현상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50년대 각 분야에 대한 문화와 다양한 예술 사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로 학습했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구성 내용의 키워드는요, 50년대 사회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어떤 문화가 형성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구성 내용은요, 50년대에 있었던 사회 현상과 문화, 그 다음에 뉴스 컬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분야별 예술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를 통해서는요, 50년대 시대상으로 야기되었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전 시간에 학습했었던 내용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50년대에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성이 됐어요. 말하자면 미국과 소련은 이념의 차이로 대립을 해가지고 냉전, 즉 콜드워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세계 각 나라는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이념과 어떤 그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미국과 소련에 각각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붙으면서 연합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서 세계가 크게는 이분법으로 나뉘어지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미국과 소련은요,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체제가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내보내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 과학이란 경제에 대해서 아주 경쟁적으로 투자랑 개발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런 결과 중에 하나로 57년에 소련은 최초의 인공위성의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이 이후에 사실 아직 이번 책이 다루진 않았지만요. 60년대에 미국도 이제 이 미국 저 달을 정복하는 요런 데 성공하면서 1960년대 우주 시대로 연결이 되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은요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고요. 경제 재건이 시작되면서 일반 국민의 소득이 증가를 하고요. 소비가 아주 급증을 했어요. 이런 결과는요, TV 광고랑 같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소비 시대를 열게 되었고요. 젊은 층과 여성이 새로운 소비자층으로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분야의 제품이랑 디자인, 마케팅이 발전을 하였어요. 자, 그다음에 미국의 영향을 받고 또 원조를 받기도 했던 서구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미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미국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함께 발전을 해가는 그런 모양새를 띠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1950년대 사회 현상으로 야기되었던 어떤 문화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젊은 세대가 부상을 했어요. 제가 이 1차 시수업에서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1950년대를 형성했던 젊은이들은요, 1930년대에 태어났거나 40년대 초반에 태어났던 요런 친구들이라 그러기엔 너무 어머님들이신데요. 어쨌든 자, 이 3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요. 그들 나름의 자연 발생적인 음악이랑 생활 방식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연출된 스타일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30년대 40년대까지는 어쨌든 어른들의 문화가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었던 사회였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30대에서 한 50대까지 되는 이 어른들이 주류 문화를 형성을 하고 왜냐하면 경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 사람들의 유행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이 1950년대부터는 젊은이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소비 문화의 아주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1930년대에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30년대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20년대 후반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1차 시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쟁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조금 이렇게 늦췄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혹은 40년대 전쟁 중에도 아이들은 정말 많이 태어났었겠죠. 그래서 이 세대들은 50년대가 되면 10대 혹은 20대를 맞았던 그런 사람들이 형성이 문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형성을 하게 되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게다가 사실은 30대에서 50대에 걸친 남자 어른들이 전쟁에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20대랑 30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 20년, 30년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가 많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태어났던 아이들이 그 수가 또 이런 가족의 정상적이라 그러긴 조금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평온한 가정 분위기에서 태어났던 친구들보다는 훨씬 그 수도 많고 거친 문화 혹은 어떤 스트릿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세대가 50년대의 젊은이의 문화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50년대 젊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20년대랑 30년대 초에 레저의 유행과 노동자의 권리가 부상을 하고 뭐 사회적으로 형성된 유급 휴가의 개념을 이 20, 30년대에 살았던 젊은이들 그러니까 이 50년대 젊은이들의 부모 세대가 일구어냈다면 1950년대 젊은이들은요. 아주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런 분위기로 여유를 즐기면서 여가를 만끽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원래 사회를 구성해야 되는 3, 40대가 전쟁으로 인해서 없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10대랑 20대가 산업의 다방면에 진출을 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고요. 경제력을 갖춘 세대로 부상을 하면서 젊은이의 입지를 넓혀가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디자인 회사나 광고 회사나 이런 데는 뭐 팀장, 부장, 사장님까지 모두 다 20대로 구성이 되었던 그런 회사도 있을 정도로 젊은이들이 일할 곳은 넘쳐났고요. 이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문화는 엄청났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젊은 세대의 부상은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 영화, 패션, 스타일링, 뭐 휴가, 레저 산업 등의 어떤 그 부흥을 일궈냈고요. 이들은 다양한 하위 문화라는 걸 형성을 했는데요. 자, 하위 문화가 뭔지는 우리가 지난 차시에 배웠었죠. 주트나 자주처럼 뭔가 이렇게 상류 사회에서 만들어낸 유행이 아니라 거리에서 만난 친구들끼리 형성한 그런 문화가 유행으로 번지게 되는 이런 걸 보고 하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 50년대 하위 문화는요. 전 세대 주트나 자주가 어쨌든 음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문화였다면 이 50년대부터의 하위 문화는 유스컬처, 즉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어떤 문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스 패션이 부상을 하고요.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어떤 아이콘적인 그런 존재가 되기도 했어요. 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 광고, 제품 광고가 막 양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는 첫 번째 사진은요. 이 런던에서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갱걸이라는 뭐 이런 집단인데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를 보고 우리가 무슨 집단이라고 이름을 다른 세대들이 붙여주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굉장히 유흥 문화에 심취하고 또 일하면서 경제력도 좀 갖추었던 20대의 영국 여자들이 놀기 좋아하고 자기들 스타일의 어떤 독특한 패션을 만들어냈다고 해가지고 갱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깡패 소녀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일진 같은 좀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깡패짓을 했거나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전 세대랑 다르게 너무 파격적인 옷차림으로 자유롭게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붙여진 그런 집단의 이름이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는 사진은요. 이 당시에 유행했던 총알브라라는 브라예요. 이 브라가 앞이 뾰족하죠. 그러면서 이 위에 스웨터 같은 걸 입으면요. 진짜 이 바스트 포인트만 굉장히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어서 이 사람들은 매직 마법 같은 효과를 주는 섹스어필하는 그런 브라라고 젊은 여자들에게 광고를 해대는 그런 브라였는데 사실상 이 브라를 보고 너무 많은 중장년층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브라를 만들거나 광고하는 회사들 앞에서 여자를 정말 성적으로만 보는 그런 문화 아니냐면서 데모도 엄청나게 했었다고 해요. 어쨌든 사실 일반 여성들도 많이 그러니까 유행이 됐기 때문에 착용들을 많이 했지만 특히 헐리우드 스타들을 중심으로 이 총알 브라를 차는 게 유행이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 총알 브라를 차고 스웨터를 입은 모습인데 물론 여기 이 사진에 있는 배우 자체도 가슴이 굉장히 큰 편이기도 한데 저 총알 브라를 착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이 바스트 포인트가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기도 하죠.
자, 다음 보시는 사진은요. 이 시대의 젊은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사진인데 이 담배 광고입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는 럭키 스트라이크라는 담배 브랜드에서 젊은 여자들은 명랑쾌활하고 발랄한데 이게 바로 너희들이 운이 좋고 운이 좋은 너희들은 우리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를 펴야 돼.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광고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실 이 시대의 광고, 특히나 이 담배 광고에 대해서는 이 이후 세대에 엄청나게 공격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약간 수위 조절을 위해서 제가 젊은 여성이 발랄하게 춤추고 있는 담배 광고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어떤 광고에서 보면은요, 의사 아저씨가 이제 사진 안에 이렇게 담배를 딱 물고 있어요. 그 아래 문구가 자 의사들도 피는 안전한 뭐 무슨 담배 이런 식으로 광고가 되기도 하고요. 임산부나 갓난 아이들이 담배를 피는 모습을 광고 사진으로 여실히 쓰면서 임산부가 피워도 안전한 담배, 뭐 어린이들도 즐겨 찾는 순한 담배 이런 광고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보시는 사진은요. 이건 조금 직설적인 디자인이어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광고 스타일은 아닌데, 자 지금 이거 이 파운데이션 광고예요. 이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마치 이 여자가 머리 위에 쓰고 있는 게 전등갓이에요. 스탠드에.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을 쓰면 당신들이 마치 얼굴에 이 조명 스탠드를 다른 것처럼 환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라는 그런 주제의 광고이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는 코카콜라 광고인데요. 이 코카콜라 광고가 여러분들 눈엔 이 앞에 있는 아저씨가 조금 나이 든 아버님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20대의 젊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코카콜라 광고는 여자친구랑 비 오는 데에서 우비를 머리에 쓰고 낭만적으로 이렇게 데이트할 때도 코카콜라가 좋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광고 사진은 이렇게 발랄하게 야외 활동을 젊은이들끼리 즐겁게 할 때는 코카콜라가 제격입니다. 말하자면 요즘 박보검이 코카콜라 광고하고 있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약간 어처구니 없겠지만 이 당시에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그런 광고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음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당시에 예술은요,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문화를 양산을 했고, 50년대 문화와 예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이것 또한 밤샐 거리가 굉장히 많은 즐거운 시대였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대에는요, 40년대에 로커빌리라는 장르가 등장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로커빌리라는 장르는 1950년대 초반이랑 중반경에 로큰롤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음악 장르가 돼요. 이 로큰롤의 유행은요, 미국 문화의 유행을 타고서는 전 유럽에까지 퍼져서 여러분들도 이 로큰롤로 신나게 춤추면서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자료 화면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로큰롤이라는 음악은 아주 강한 비트랑 열광적인 음악 방식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본격적인 팝뮤직의 시대를 연 장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팝뮤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외국 노래가 팝뮤직이 아니에요. 파퓰러 뮤직이라고 해서 상류층이나 어떤 특정 계층만이 즐기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파퓰러하게 인기 있는 여기저기에 막 만인들이 좋아하면서 흥겹게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팝뮤직, 대중음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본격적인 대중음악의 시대를 연 장르가 바로 이 로큰롤이라는 장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로큰롤이 유행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요. 전쟁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특히나 이 전쟁 전에는 또 이 경제 대공황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시간 동안 움츠러들고 경직돼 있었던 이런 사회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면서 이 음악에 맞춰서 춤도 춰봐 뭐 이런 문화를 부활시킨 뭐 이런 음악 장르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이 시대에 아주 적극적으로 등장을 했던 그런 음악 장르는 아니었는데 1950년대에는 R&B 장르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또 이 흑인들이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도 인종차별이 남아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R&B 장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막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는데 리듬 앤 블루스의 약자죠 R&B가. 그래서 흑인들이 좋아하던 그런 이 리듬과 거기에 블루스적인 그 슬픔 소울이 녹아져 있는 그런 음악 장르가 R&B 장르인데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R&B 음악 스타일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참 많고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장르이기도 한데 이 당시에 처음 이제 이 물꼬가 좀 터져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베이비붐 시대를 맞아가지고 젊은 층의 인구가 막 미친 듯이 급증하기 시작했죠. 특히 50년대에 있었던 10대들이 이렇게 음악의 열광을 사실 10대, 20대 초반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10대들이 이 로큰롤을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해요. 게다가 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정마다 TV나 또는 뭐 그렇게까지 부잣집이 아니라면 라디오 같은 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이런 TV나 라디오가 이제 각 가정마다 보급이 되면서 대중들한테 굉장히 이 음악의 전파 속도가 빨랐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흥겹게 들으면서
즐기는 그런 음악으로 대표적인 음악으로 자리를 잡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로큰롤의 강타로 음악은 젊은 층을 대변하는 어떤 문화라고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던 이 로큰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스타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을 했었죠. 가장 대표적인 가수는요. 로큰롤의 황제라는 이름을 가진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신 사진이 이 로큰롤 공연장에서 10대들이 이 플랜카드까지 만들어 와가지고 열광하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팬덤 문화를 아는 여러분들이라면 저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가 저 공연장이 평지잖아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사실 앞에 있는 무대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 음악을 같이 즐기고 여기서 같이 놀겠다며 이런 플랜카드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뭐 이 당시에는 이런 거를 제작하는 도구나 뭐가 막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long live rock'n'roll이라고 써 있는데 로큰롤이여 영원하라 뭐 이런 문구인데 이 사람들 문화에 열광하는 10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요. 이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50년대 공연 사진이에요. 근데 사실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원래 가수를 지망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약간 그런 사담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냥 시골 동네에서 트럭 운전하거나 뭐 영화관에서 안내 매표소에 앉아있던 이런 일로 근근하며 살았던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양반이 자기 어머니 생신을 맞아가지고 엄마한테 노래 선물해주면 엄마가 좋아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동네에 있는 그런 그 음악 녹음실에 가가지고 4달러를 주면서 노래를 한 곡 부르는데 이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걸 본 그 프로듀서가 그걸 보고서는 너 가수해라 이러면서 앉은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음악인으로서의 길을 접어들면서 이 양반이 노래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춤도 잘 추고 이 묵직한 저음으로 이렇게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이런 음악이 정말 많이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특히나 이 뭐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꽃미남의 기준은 아닙니다만 당시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잘생겼던 그런 음악가였기 때문에 10대 소녀들의 이 열광적인 팬덤이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디자인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갑자기 신나게 음악 얘기하다가 디자인과 미술 얘기하려니까 쉽긴 하죠. 자, 디자인과 미술. 자, 근데 이 당시에 50년대 미술과 디자인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이 디자인과 미술이 50년대 패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60년대에 이 패션이 형성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 시기의 디자인 또 이 시기의 제품들이 어떠한 역할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수적이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자, 유기적 모더니즘이라는 디자인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사실 유기적 모더니즘은요, 40년대부터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전쟁 때문에 이렇게 재건을 하느라고 디자인의 개념이 막 이렇게 확산이 되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전 시간에 있었던 그런 공기역학을 기반으로 했던 어떤 디자인의 추구라는 개념이 이 유기적 모더니즘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1920년대에 20년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다루었던 모더니즘, 즉 기능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그런 양식을 다시 부활을 시키고 싶은데 그 40년대에 유행했던 그 흐르는 듯한 곡선의 영향도 같이 받아서 기능적이면서도 또 장식이 많이 배제됐는데 그렇지만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진 게 이 유기적 모더니즘 디자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상적인 덩어리 형태나 균형미, 그다음에 비대칭적인데 자유로운 형태로 이렇게 규정이 되고요. 아르누보 시대에 굉장히 그런 자연물을 모티브로 해서 유려한 그런 양식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 약간 차용을 하면서 스타일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생산이 가능하도록 그런 기능을 조화시킨 이런 형태가 유기적 모더니즘 디자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1950년대에는요. 국제주의 모더니즘 디자인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50년대 후반쯤에 이제 그 어떤 유기적 모더니즘의 스칸디나비아 즉 이런 북유럽식 디자인 양식이 절충이 되면서 기능적이긴 한데 그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흐르고 덩어리가 흐르는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우아한 느낌을 가진 그런 디자인이 유행하는 양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굿 디자인의 개념 등장했는데요. 복잡하지 않고 실질적이면서 형태랑 기능의 융합을 통해서 세련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이런 게 굿 디자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정부가 주도를 하고 이 산업 디자인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벌였던 그런 어떤 캠페인성이 가득한 좀 그런 디자인 양식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굿 디자인 시상식 같은 걸 미국에서 해마다 해요. 그러니까 좋은 디자인, 우수한 디자인한테 지네들이 상 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
그런데 제품도 좋은데 거기에 디자인까지 잘 빠졌어. 요런 걸 매년 선정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이 시상식을 하면서 굿 디자인의 개념이 조금 널리 퍼지게 돼요. 자, 검증된 훌륭한 제품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고요. 사실 이 국제주의 모더니즘도 역시 굿 디자인을 지향하는 그런 가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굿 디자인의 가치는요, 소비자의 가치가 좋은 디자인이다. 뭐 요런 개념을 전파한 그런 생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구 유럽에서는요, 독일에서 울름 디자인 대학이라는 학교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울름 디자인 대학은요, 미술과 산업의 통일을 목표로 한 학교로서 20년대 학습하면서 우리가 바우하우스 이야기 했었죠. 이 바우하우스 정신도 계승을 한 어떤 그런 기능적이면서도 생산에 적합한 그러면서도 장식이 없지만 아주 기능에 충실해서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이런 디자인 양식을 교육하는 게 목표인 학교였었어요. 근데 이 울름 디자인 대학이라는 데에서 이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이런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퍼졌더니 이제 여기저기에 있었던 그런 산업체들하고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특히 이 브라운사, 여러분들 이 브라운 지금도 나오고 있죠. 우리 그 전기 면도기로 유명한 브라운사가 이 울름 디자인 대학하고 이 협업을 하면서 여기 디터 람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가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진두지휘를 통해서 브라운 사실 전기 면도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각종 전기 제품이 많이 나왔는데 뭐 그중에 오늘날까지 사랑을 받는 제품이 면도기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당시에 이 브라운 회사에서 울름 디자인 대학의 양식과 콜라보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제품들을 발표를 하는데, 너무 심플하게 너무 세련되게 잘 만들어서 정직한 디자인의 구현이다. 바우하우스의 재탄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나름대로는 독일하고 프랑스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의 기능주의 디자인의 산업 제품을 배출을 해내는 그런 미술 운동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조금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자, 북유럽식 디자인인데요. 보다 아름다운 일상생활 제품의 디자인이 어떤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우하우스나 기능주의 제품이 정말 기능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장식을 다 빼버린다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도 뭐 그렇게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그러면서도 좀 우아하고 좀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 더 가미한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덴마크는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이 도자기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핀란드는 뭐 융단이라든가, 뭐 스웨덴은 뭐 수공예품, 뭐 이런 식으로 이 동네에서 각각 이 북유럽을 구성한 국가들이 자기네가 강한 제품에 조금 더 자기네 스타일의 디자인을 만들어서 제품을 양산하는 걸 보고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볼 디자인 사조는요, 이탈리안 디자인인데요. 이 이탈리아가 원래 르네상스가 출발했던 출발지였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비록 전쟁으로 우리가 다 망해먹었지만, 기능주의 디자인, 이것도 디자인이냐, 디자인이라 그러면 조금 더 예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네 스타일의 어떤 디자인 교육과 제품을 생산하는 걸 보고 이탈리안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4주차 수업 중에 보면은 오토바이 회사 스쿠터, 그 베스파 스쿠터 사진 봤었던 기억나죠? 그런 게 바로 이탈리안 디자인의 대표적 디자인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탈리안 디자인은요, 수공예가 중심이 되는 아주 우아하고 감각적인 유선형 곡선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양식이었고요. 현대 미술의 추상적 유기적 조각에서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요, 소규모의 아주 고급 시장을 지향하는 그런 예쁜 걸 만들어내는 걸 의무로 여기는 게 이탈리안 디자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상 표현주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거는요, 디자인이 아니고 미술 양식이에요. 우리가 1940년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살짝 짚고 넘어갔었는데요. 자아랑 개인적인 고뇌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게 추상 표현주의인데, 이 추상 양식은 사실 20년대, 30년대에도 있었죠. 근데 이때의 추상주의가 약간 딱딱하게 선과 몬드리안 같은 그런 딱딱한 차가운 추상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반면에, 50년대에 등장했던 미국에서 그리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던 이 추상 표현주의는요, 뜨거운 추상이라고 감정적인 걸 쏟아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점선면이 형태가 없으면서 생성되는 새로운 형상을 추구하면서 미술의 근본적인 어떤 이 그림 캔버스하고 어떤 대상을 초월하고서는 작가가 느끼는 대로 내 지금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내 감정에 충실한 그림을 표현하는 게 추상 표현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이 50년대 미국에서부터,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미국으로 건너간 유럽의
미술 작가들이 미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는 미국 작가로 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미국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유럽에서 시작됐던 그런 미술 운동들하고 맥이 닿아 있는 그런 주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작가는요, 지난 40년대 사진을 봤었던 액션 페인팅 했던 그런 작가 기억하죠? 잭슨 폴락이거나 아니면은 드 쿠닝이라고 이 사람이 저기 네덜란드에서 건너간 사람인데 이 추상주의의 아버님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분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 마크 로스코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마크 로스코 작가는 사실 3년 전인가요? 예술의 전당에서 마크 로스코 전시회하면서 우리한테도 약간 친숙해진 그런 작가이기도 하죠.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요. 이런 그 유기적인 디자인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지난주에 이 사진 봤었죠.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만든 구겐하임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덩어리에 대해서 유려한 곡선과 흐르는 듯한 이런 형태미를 만들어서 결국 50년대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50년대 디자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이 구겐하임 미술관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안쪽에 내부가 화랑이 어떤 방방이 섹션이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위에 층으로 올라가 가지고선 방방이 들어가서 작품을 감상하는 구조가 아니라 나선형의 벽면을 따라서 작품이 걸리고 이거를 사람이 딱 계단보다는 어떤 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구조를 따라서 같이 걸어가면서 그 작품을 감상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사실 완공되었을 때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욕먹었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건물이냐 작품을 감상하는데 뭐 이렇게 날라리같이 감상을 하냐 별소리 다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쨌든 오늘날에는 아주 대표적인 미술 양식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 미술관을 지었던 패기 구겐하임 여사가 이 추상 예술주의에 대한 후원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추상 예술주의의 어떤 그런 작품들도 많이 전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미술의 산실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미술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요. 브라운사에서 나온 라디오인데요. 오늘날 봐도 너무 심플하고 예쁘죠. 자, 그다음에 이 보시는 것은 카세트 테이프가 이 재생이 되는 그런 전축인 거예요. 이것 또한 브라운에서 나왔던 디자인이고요. 요거는 라디오가 겸용이 되는 그런 그 축음기, 그러니까 그 LP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있죠. 그거를 연주할 수 있는 그걸 돌릴 수 있는 그런 전축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계 사진인데 이거 요즘 사실은 다이소 같은 데 가면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시계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브라운사에서 나온 아주 심플하고 기능적인 탁상 시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신 사진은요, 어떤 이탈리아적인 그런 양식을 받아들였던 이탈리아 디자인 사조의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커피 머신이에요. 커피 머신인데, 유려하고 굉장히 어떤, 소재도 그렇고, 이 광택감도 그렇고, 굉장히 기능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이 아니라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보시는 건요, 스칸디나비아 양식으로 제작이 된 화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꽃꽂이하는 그 물병 그릇이고요. 이 유려한 곡선들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이거 역시 스칸디나비아 양식에서 이 제작이 된 냄비인데요. 저 손잡이 나무로 되어 있는 손잡이로 뚜껑을 열고 닫게 되는 이런 기능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요. 이것 또한 스칸디나비아 양식의 스피커인데요. 여러분들도 친숙한 브랜드 뱅앤올룹슨에서 나왔던 스피커 사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요즘 이케아가도 막 팔아요. 그죠? 그 스탠드를 전구를 감싼 전등가 디자인인데요. 요것 역시 이 북유럽 양식이 적극 반영이 되는. 왜냐면 이케아가 북유럽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지네 스타일이 요러하다 해가지고 이 디자인도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인데요. 풀센이라고. 이 풀센과 함께 협업해서 이케아에서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런 전등갓이라고 전등갓 제품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사진이 마크로스코 전시회 이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던 사진이에요. 근데 그냥 보면은 이게 뭐야 그러는데 이 사실 캔버스가 지금 사람보다 크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완전 대형 화폭의 그림들도 굉장히 이 전시에서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의외로 마크로스코 전시가 인간 내면의 심연에 대한 그런 걸 색채 하나로 표현하고 색깔의 명도와 채도를 주면서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미술이라고 해서 의외로 마크로스코 작품을 실물로 접하면요.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들도 이 앞에서 그렇게 운대요. 뭐 저는 실물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눈물이 나진 않았는데 이 압도적인 사이즈나 단순함 여기에서 오는 미학과 이 철학에 대해서 좀 감동적이긴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보면 좋을 텐데 그죠?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사진 역시 마크로스코 작업인데요. 이건 의외로 슬픔에 대한 그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은 너무 슬퍼서 이건 보는 사람이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너무 슬퍼서 새빨갛게 피가 났어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보는 사람이
겉에 있는 빨간색은 조금 연하고 안에는 진한 빨간색이잖아요. 겉으로는 조금 덜한 척하지만 안에는 더 아파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이런 게 바로 추상 표현주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드쿠닝의 작품인데요. 색채라는 거, 그다음 물감의 재질감이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이 당시에 느끼고 있던 감정을 색깔 그 자체로 표현을 하려고 했던 작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방금 전 그림보다는 조금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건 정말 보는 사람이 저 수업을 하고 있는 이 김경아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일 뿐 여러분들은 또 다른 느낌을 또 다른 감정과 해석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예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뤄볼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전히 50년대에도요, 이 할리우드 영화는 황금기가 지속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전쟁도 끝났겠다. 이 헐리우드 영화 산업이 다시 또 살짝 부활을 하면서 이때 또 새로운 황금기를 다시 한번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이 경제 원조로 자기네 문화를 막 퍼뜨렸다고 했잖아요. 서구 유럽에. 그러면서 미국 영화를 통해서 서구 유럽에 엄청나게 문화를 또 전파하게 되는 그런 어떤 문화 전파 매체 수단이 이 영화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50년대 이후의 영화 수익은요.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이 영화 수익보다 해외 시장 수익이 더 커지게 됐다고 해요. 근데 뭐 어쨌든 40년대까지 영화가 뭐 전쟁의 참상이나 전쟁 후의 애환, 뭐 애달픈 마음 이런 걸 묘사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었었다면 50년대에는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서스펜스 스릴러라든가 뭐 서부극, 뮤지컬, 드라마, 애니메이션, 오락 공상 영화 뭐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대규모 영화, 배너 같이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장르가 정말 다양하게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주요 타겟층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대개는 영화 열광하고 영화 보러 가겠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내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좀 젊어졌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취향의 영화 좀 만들어야겠군 해서 탄생을 했던 게 10대 영화, 그다음에 공포 영화, SF 영화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고 이 소비적인 유행 영화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수많은 대표적인 명작품이 탄생했는데요. 게다가 당시 영화 배우들은요,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도 해요. 조금 더 옛날 우리가 30년대, 20년대를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의 스타들 이름도 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이 시기 대표적인 젊음의 아이콘 그리고 영화의 대표 주자는 제임스 딘 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오드리 헵번도 있었고요. 말론 브란도는 여러분들이 안다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좀 친숙한 이름이긴 할 텐데요. 어쨌든 이 말론 브란도 사실 제임스 딘은요. 말론 브란도의 이런 껄렁껄렁한 거를 오히려 제임스 딘이 말론 브란도의 진중함도 있고 껄렁껄렁함도 있었을 텐데 이 말론 브란도 스타일 중에 껄렁껄렁한 걸 좀 받아들여서 제임스 딘이 시대의 반항아로 등극을 하게 되고 게다가 제임스 딘이 요절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어떤 젊음의 상징,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하게 된 영향도 없진 않겠죠. 그다음에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도 이 시기에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썼던 화장, 의상, 소품, 그다음 이 사람들이 썼던 제품들은요. 각 전 세계적으로 제품 판매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문화를 더 크게 양산을 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은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다이얼 M을 돌려라라는 그런 영화의 포스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당시에 이 와이프를 죽이려는 뭐 이런 이 서스펜스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영화로 데뷔를 해서 이 히치콕 감독이 스릴러라는 장르의 새로운 어떤 포문을 열게 돼요. 꼭 귀신이 나와야지 스릴러가 아니라 심리극을 가지고서는 쫓고 쫓기면서 혹은 진상을 파헤치면서 갖게 되는 그런 류의 공포의 대가라고 했었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 50년대가 히치콕의 시작이면서 전성기를 50년대, 60년대에 구가하게 되는데요. 그 히치콕의 대표 작품이고요. 자, 두 번째 보시는 사진은요. 말론 브란도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아가씨와 건달들인데 뮤지컬 영화로서 굉장히 흥했던 작품이라고 해요. 사실 연극 뮤지컬도 있고요. 그걸 영화화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에 또 볼 수 있었던 건 로마의 휴일. 이 당시에 굉장히 사랑스러운 로맨틱 코미디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영화인데 지금 이거는 그 로마의 휴일 DVD의 표지 사진이에요. 그래서 남자 영화 배우는 그레고리 팩이라고 하고요. 여자 영화 배우는 우리도 너무 잘 아는 오드리 헵번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 시기에 또 등장했던 또 다른 영화 자 애니메이션 디즈니사에서 나왔던 피터팬이 이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작 영화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배너 영화예요. 오늘날은 이 수많은 말이나 관객 이런 것들을 막 그런 CG로 막 그려넣기도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CG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수백만 마리의 말, 뭐 정말 수백만 명의 관중들 이런 씬이 있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들을 다 모시고 와가지고 직접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을 계속 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촬영과 이런 세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짜집기를 해가면서 영화를 만드는데 규모가 큰 대작 영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뭐 사진을 굳이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이 시기에 정말 많이들 등장을 해요. 도레미송으로 유명했던 뭐 그런 영화들도 있고요. 에델바이스가 나왔던 이런 영화들 다 이 50년대에 등장했던 그런 영화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로 탄생했던 배우들 사진들 한 번씩 보고 갈까요? 자, 시대의 반항아 제임스 딘의 사진인데요. 정말 영화 몇 편으로 어머 잘생겼는데 반항적이야 은근히 섹시해 하는 느낌을 줬는데 이 사람 자동차 사고로 일찍 죽게 돼요. 20대에. 그러면서 오히려 죽음으로써 젊음의 상징이 되어서 실질적인 어떤 연기나 어떤 작품보다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더 유명했던 그런 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이요. 이 말론 브란도라는 배우인데요. 이 말론 브란도가 출연했던 이 영화에서 약간 그런 갱스터 같은 모습을 사실 제임스 딘이 많이 따라했다고 해요. 근데 이 말론 브란도 역시 시대의 반항아적인 모습, 뭐 무슨 모습 다 있는데 이 양반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소드 연기의 창시자랍니다. 당시까지의 이 영화 배우들의 이 어떤 연기 스타일도요 굉장히 연극에 가까운 연극적인 요소가 좀 많았는데 이 말론 브란도는 아니 일상생활을 연기를 하면 일상적인 대화 톤으로 얘기를 해야지 영혼을 담아서 내가 그 장면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창을 하면서 그런 영화 문화를 형성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더 유명해졌던 배우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드리 헵번인데요. 사실 이 영화는 오드리 헵번이 이 복장을 하고 있는 이 영화는 브렉퍼스트 앳 티파니라고 해가지고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란 영화에 나왔던 복장이에요. 사실 이 영화는 60년대에 제작이 되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오드리 헵번의 50년대를 보려면 조금 더 발랄한 그런 모습이면 좋겠지만 어차피 오드리 헵번 우리 다음 주차에 다룰 6, 70년대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될 거니까 그때 또 사진 열심히 감상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대의 섹스 심벌이라고 불리웠던 마릴린 먼로입니다. 이렇게 예쁜 언니였는데 이것 또한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하철 환풍구 위에서 치마가 날리는 이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마릴린 먼로 자신도 대표하는 그런 장면이 되기도 했었죠. 자, 오늘 여기까지가 5주차 2차 시에 준비한 내용인데요. 이 2차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50년대 미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형성된 소비주의랑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는 음악 로큰롤에 대해서도 좀 배웠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50년대 산업과 디자인,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50년대 헐리우드 영화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문화와 예술의 여러 방면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50년대에 형성된 문화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그다음에 50년대 유행이랑 패션 배경인 어떤 문화나 사회 현상에 대한 사전 학습이 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지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기까지 같이 학습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